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 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물산이 배당 확대를 요구한 행동주의 펀드와의 대결에서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 23%가 반란표를 던지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밈코인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트럼프 코인은 한 달 새 700%나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이어가면서 하반기에는 석유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상당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기업인 인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8조 원가량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보조금 예상치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업계에서 추정한 삼성전자 보조금 규모는 20억 달러 안팎입니다. 60억 달러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 대만 TSMC 보조금 추정치인 50억 달러도 뛰어넘습니다. 현재 TSMC의 미국 투자 규모가 삼성전자의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대우라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추가로 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신규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39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인텔 공장을 방문해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인텔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도체 보조금 규모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국에서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삼성물산이 배당 확대를 요구한 행동주의 펀드 연합과의 대결에서 압승했습니다. 이 승리는 했는데 개운치가 않습니다. 오늘 표대결에서 무려 23%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안을 지지했습니다. 이 주주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데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이른바 늑대무리로 불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삼성물산.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9년 만에 표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주주들의 고성이 오고 가며 진행된 투표에서는 77%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책은 없던 일로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기존에 제시했던 원안에 따라 보통주 2,550원, 우선주 2,600원을 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짠물 배당에 지친 소액 주주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내가 삼성건설 같은 경우는 PF 보증도 별로 없는 회사고 상사야 뭐 뻔하고 뭘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삼성물산의 배당 수익률은 1%대로 코스피 평균인 2.32%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바이오로직스가 또 연결이 돼 있고 복합기업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고. 삼성물산은 표 대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주주가치 재고라는 풀기 힘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결권 자문사들도 고객사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고객사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다양한 주주 환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주주총회 여파로 오늘 삼성물산 주가는 9.78%나 급락하며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유한양행이 진통 끝에 28년 만에 회장직을 부활하는 이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사 측은 외부 인재를 영입할 때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현 경영진을 바라보는 의심스러운 시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유한양행 주총이 열린 본사업. 일부 직원들이 회장과 부회장직 신설안을 철회하라며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유한양행은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의 뜻에 따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회장직도 지난 28년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회장직을 부활하려 하자 창업주의 뜻에 반해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반발한 겁니다. 주총장엔 창업주의 손녀이자 하나뿐인 직계 후손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도 직접 참석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My grandfather's spirit of integrity and governance. Most important, everything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that. 주주들의 반대도 잇따랐지만 사장이 있고 전무 상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 옥상으로서 회장하고 부회장을 하는 게 회장과 부회장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경 변경 안건은 95%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회사 측은 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편일 뿐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R&D 분야에서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회장, 부회장을 신설한 것은 어떤 다른 사심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좀 명예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선 이정희 이사회 의장은 회장직이 생겨도 오를 생각은 없다며 주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딱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안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양행은 내용 속에 주총을 마쳤지만 한미약품과 CTC바이오 등 상당수 기업들이 경영권을 놓고 표대결을 예고하는 등 올해 제약 바이오 업계는 치열한 주총 시즌을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2대 주주가 된 슈퍼개미와 현 경영진이 맞붙었던 이 다올투자증권 주주총회도 회사 측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였던 소액 주주들이 최대 주주인 이병철 회장 측에 있으면서 이 슈퍼개미가 제시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대주주와 슈퍼개미의 격돌 당일 회사의 운명을 손에 쥔 주주들로 주주총회장이 북적입니다.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슈퍼개미로 통하는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는 주총 막판까지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는데 모두 이날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이 회장 측 지분은 약 25%로 2대 주주와의 격차가 11%포인트에 불과하지만 SK와 케이프투자증권, 중원미디어가 100기사로 참여하면서 승부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절반에 가까운 소액주주의 표심이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다올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최하위 성적표를 냈다며 최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배당을 받지 않는 현금 배당 등 총 12건의 안건을 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이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되거나 자동 폐기됐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소액주주들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 대표 측 안건에 찬성한 비율도 26에서 29%대에 그쳤습니다. 2대 주주의 공격은 수월하게 방어했지만 경영진이 실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경영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손실나고 회사를 좀 정상화시키고 최대 주주 개인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실제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4분기 영업손실 255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부동산 관련 수익의 저하로 지난해 실적은 전년보다 악화돼 수익성이 다소 부진했다며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두 자릿수 자기자본 이익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총에서 완승을 거뒀지만 밸류업 분위기가 확산하고 증권주 랠리가 돋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회사 측이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특정한 인물이나 캐릭터를 따서 발행한 코인, 이른바 밈코인이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이 투자 광풍에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서 따온 트럼프 코인. 지난해 등장해 400원대 수준이었던 트럼프 코인은 이달 초 14,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2달여 만에 30배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 코인은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 이미지 등을 내세워 만들어진 유행성 코인, 즉 밈코인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주목을 받은 겁니다. 개구리 캐릭터로 만들어진 또 다른 밈코인 페페코인은 0.001원대에서 한 달도 안 돼 10배 상승했습니다. 도지코인, 플로키 등 밈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을 받는 정도에 따라 돈이 몰리는 주목 경제 중 하나인데 1억 원을 넘어선 비트코인 랠리가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최근 밈코인 관련 변동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냥 단순하게 블록체인 기술로 코인 형태로만 이제 찍어낸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밈코인의 흐름이 가상자산 시장 과열 여부를 알 수 있는 척도로 쓰이는 만큼 향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는 80점을 넘어 극단적 탐욕 수준에 달했습니다. 현재 외줄타기 형식들에서 언제 밑으로 확 떨어질지 몰래 그거는 사전에 충분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금전적인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고. 밈코인 과열 현상에 대한 대안이 없어 투자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가운데 업계는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과 관련 제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은 미국 생산자 물가에 우리 주식시장도 휘청였습니다. 연준이 6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란 기대가 꺾인 건데요. 어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은 코스피,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과 선물을 가리지 않고 내던졌고 연기금은 어제에 이어서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보험과 투자신탁, 사모펀드 등이 매도 행렬에 가세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모두 줄줄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가 하락을 틈타 동학개미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삼성전자를 4,800억 원, 삼성물산과 포스코홀딩스를 각각 500억 원 어치 넘게 쓸어 담았습니다. 다음 주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FOMC를 앞두고 걱정거리가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미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코스피가 2,600에서 하단을 지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장 전반이 주춤한 가운데 14% 오른 종목 CJ그룹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0%대 상승 출발한 주가는 투심이 몰리면서 차곡차곡 상승분을 쌓아갔습니다. 11만 원 턱밑까지 오르면서 종가를 고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리브영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날 DS투자증권은 CJ에 대한 보고서에서 올리브영의 IPO 철회 가능성을 투자 포인트로 짚었는데요. 알짜 자회사의 분할 상장으로 CJ의 주식 가치가 떨어질 걱정을 덜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김수현 연구원은 제일대장을 필두로 올리브영 등 CJ 핵심 자회사들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0.6대의 낮은 PBR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서의 수혜를 볼 것이란 낙관론인데요. 주가 급등에 개인 투자자들은 CJ 주식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선주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 시총 50위권에 HD 한국조선해양의 순항이 이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오른 주가는 최종 4.5%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조선주 훈풍에 더해서 쥐주회사로서 저PBR 관련주라는 두 가지 재료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 조선사들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국내 조선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5개 노조가 해운과 물류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냈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비단 조선뿐 아니라 철강, 태양광, 배터리, 광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생물부화법을 통해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금지까지 추진한 바 있었죠. 국내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나둔 배경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매출 80%가 조선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슈가 랠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유튜브를 항상 라디오 형식으로 틀어놓거든요. 자는 시간 이외에 거의 다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보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외출할 필요성이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시간 조사는 우리 일상을 10분 단위로 기록하는 조사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우리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이 90대의 기업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용 탄소 포집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국산화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내 첫 산업용 이산화탄소 포집 장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탄산칼륨을 활용해 흡착하는 방식입니다. 90%의 효율로 순도 99%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례는 바카스병 등을 만드는 KC 글라스 공장입니다. 아직은 하루 1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험 장비지만 검증이 끝나는 대로 규모를 하루 150톤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를 개발한 기업은 카본코리아로 청와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로 92세, 영원한 청년으로도 불리는 신 회장의 눈빛과 목소리는 열정 그 자체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탄소 포집 문제가 큰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이 파라다임이 하나 생기고 확장성이 넓은 그러한 사업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신 회장은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지금의 한화오션 옥포조선소를 비롯해 중화학공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발 생산 같은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던 때였습니다. 신 회장이 탄소 포집 장비 국산화에 나선 건 미래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국내만 약 1,000개, 해외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이런 사업장에 적용할 포집 장비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은 탄소는 버려진 유전에 주입해 석유를 더 뽑아내거나 발전소, 시멘트 공장의 생산 공정에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마지막 날까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지구가 내일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서울시와 손잡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에 이 반려동물 보험을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인을 잃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DB손해보험에서 무료로 펫보험을 선물해줍니다. DB손보에서 지원하는 펫보험은 피부병을 포함한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 타인에게 입힌 손해까지 보장해줍니다.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11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지고 그중 약 3만 마리만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펫보험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DB손보는 유기동물 지원 사업을 통해 시장 확장에 나서기로 합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보험 정책에 대해 스타트를 시작하였는데요. 사회적으로 유기동물 문제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당시 펫보험 분야에 있어 업계 후발주였던 저희 DB손해보험의 펫보험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유기동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구 등 다른 지역까지 지원 영역이 확대됐고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2,000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에게 펫보험이 선물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새 가족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많은 동물들에게 새 삶을 선물한다는 취지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회사는 강조합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 있는 동물보호소인 반려마루를 방문하는데 그것만 해도 번식장에서 긴급 구조된 강아지들이 200마리가 넘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많은 동물들에게 새 삶이 선물될 수 있도록 DB손보는 입양 결심 단계가 아닌 고민 단계부터 이 정책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유기동물 보험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지자체로 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플랫폼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유기동물 보험 정책 사업을 비롯한 펫보험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든 비만약들이 잇따라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 국내 제약사들에겐 먼 나라 얘기입니다. 이 승부에서 뒤처지자 보다 편리한 붙이는 비만약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2035년 세계 인구 절반은 비만이 된다. 세계 비만연맹의 전망입니다. 비만율 증가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인 10명 중 3명 이상, 30대 남성의 절반이 비만이며 전문가들은 비만 인구가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국내 비만약 시장도 2018년 968억 원에서 2022년 1757억 원으로 5년 사이 81.5% 증가했습니다. 현재 국내 비만 치료제 1위는 글로벌 시장의 치료제 중 하나인 삭센다. 최신 비만 치료제 성분으로 꼽히는 GLP-1 유사체 계열 약물로 지난해 국내 매출만 6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025년 국내에 출시될 위고비와 마운자로 역시 GLP-1 계열 치료제. 해외에서 이미 선두 치료제로 평가되며 인기를 끌고 있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삭센다처럼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과 동일한 성분의 주사제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출시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동일한 성분으로 제형 변경을 노리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패치형 도전이 두드러집니다. 동아ST는 주빅과 대원제약은 라피스와 함께 개발 중이며 대웅제약 역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지난해 밝혔습니다. 비만 치료제 성분의 미세한 바늘 패치를 피부에 붙이면 치료제가 바늘을 통해 미세혈관으로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이제 알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생체 이용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 점막을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런 편의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생체 이용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로니들이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미 상용화된 성분이라 임상 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연구자들 설명. 제형을 변경하는 거는 약물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없죠. 그렇게 어려운 임상은 아니어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국내 마이크로니드 패치 기술력이 글로벌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며 국산 패치형 비만약 탄생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